이남용 교수의 실론론, 이재명 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의 성과를 헌법을 기준으로 진단한다. 헌법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책임 통로가 넓어졌는지 좁아졌는지입니다. 정책은 정권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골격은 바뀌면 안 됩니다. 헌법은 권력자의 선의를 믿지 않고 권력의 자기 보호 본능을 통제하는 구조를 믿습니다. 권력 분립, 법 앞에 평등, 적법 절차, 사법 독립, 표현의 자유는 장식이 아니라 국가 생존 장치입니다. 이재명 정부 6개월 평가는 잘했나 못했나가 아닙니다. 헌법이 열어둔 책임 추궁의 길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입법, 사법, 행정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그 길을 좁히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길이 좁아지면 국민 신뢰는 추락하고, 신뢰 추락은 곧바로 안보와 경제로 번집니다. 대한민국은 대외개방 경제이고 외환 금리 자본 흐름에 민감한 나라입니다. 법치와 사법 신뢰가 흔들리면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고, 그 비용은 원달러 환율과 대출금리, 물가, 고용으로 서민에게 정화됩니다. 이것이 헌법 문제를 경제 문제로 축소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입법 6개월, 예외를 법으로 굳히려 한 순간 헌법은 무너집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멈춘다는 방향의 입법 시도입니다. 해석 논쟁이 아니라 규칙 자체를 바꿔 예외를 제도화하려 한 점에서 파괴력이 큽니다. 헌법 제84조는 소추 제한이라는 예외 조항입니다. 예외는 좁게 해석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입니다. 예외를 넓혀 재판 정지까지 끌고 가면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은 실질을 잃습니다. 권력자가 되는 순간 절차가 멈추는 체계는 국민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지휘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국정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로 절차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은 목적보다 수단을 봅니다. 공판 운영의 탄력, 출석 방식 조정 같은 덜 센 수단을 두고 재판 자체를 멈추는 것은 최소 침해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입법의 성적표는 개혁이 아니라 예외 확대로 찍힙니다. 사법 6개월, 제84조가 현실의 재판 정지로 작동한 날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연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멈추는 장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논설이 아니라 절차의 실제 이벤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합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시간의 이익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시간은 중립이 아닙니다. 시간은 증거를 희석시키고 이해관계자의 태도를 바꾸고 사회적 감시를 느슨하게 만들며 결국 실체 판단의 조건을 변형시킵니다. 그 이익이 지위에 의해 배분되는 순간 평등원칙은 형해화됩니다. 사법은 민주주의의 최후 방어선입니다. 사법이 예외를 넓게 받아들이는 순간 입법은 더 대담해지고 행정은 더 밀착합니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헌법이 열어둔 책임의 문이 닫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행정 6개월, 외환시장 불안은 대응이 아니라 원인부터 봐야 합니다. 하반기 원화 약세가 심화되자 중앙은행은 달러 유동성 확대 조치를 발표했고, 정부와 감독당국의 외환시장 안정 조치도 이어졌습니다. 시장 안정 조치가 반복되는 상황 자체가 국가 위험의 신호입니다. 환율은 단순히 수출입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규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뢰가 약해지면 자본은 더 높은 안전 마진을 요구하고 해외로의 자금 이동이 빨라지며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커집니다. 위기 때 시장은 정책보다 헌법과 법치를 먼저 가격에 반영합니다. 행정의 책임은 대응 조치에 있지 않습니다. 대응은 뒤따라오는 기술입니다. 행정의 책임은 불안을 만들지 않는 제도 운영에 있습니다. 수사, 재판, 언론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면 그 불안은 환율과 금리로 즉시 환산되어 서민의 장바구니로 들어옵니다.
신뢰 추락은 감정이 아니라 지표이며 지표는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 신뢰와 사법 신뢰가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신뢰가 낮은 바닥 위에서 예외를 확대하면 작은 충격에도 체제가 크게 흔들립니다. 법치가 흔들린다는 신호가 반복되면 동맹도 투자도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국채, 회사채 스프레드는 오르고 은행은 대출을 조이고 기업은 투자 대신 현금 보유로 돌아서며 서민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을 동시에 맞습니다. 이것이 헌법의 문제가 서민의 문제로 번지는 경로입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은 경제 현상이 아니라 국가 평판의 즉시 반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단기간에 크게 출렁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고점과 저점의 폭이 커졌다는 사실 자체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첫 타격은 서민 물가입니다. 에너지, 원자재, 식료품 원가가 올라가고 기업은 가격 전가를 고민하며 결국 생활 물가가 올라갑니다. 동시에 기준금리 인하 여력은 줄어듭니다. 고환율과 고금리가 겹치면 서민의 이자 부담이 먼저 터집니다. 이 상황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시장과 싸우는 말이 아니라 시장이 믿을 수 있는 규칙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외환시장은 결국 법치와 제도 일관성을 가격에 반영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동시에 예외를 확대하면 환율은 어떤 정책 선언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3중 폭탄이 제2의 IMF 경로를 엽니다.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이 세계 상위권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계가 레버리지에 묶여 있으면 환율 금리 충격이 소비 위축으로 바로 연결되고 내수는 급냉합니다. 기업 부채도 가볍지 않습니다. 기업이 고부채 상태에서 환율이 뛰면 외화 조달 비용이 오르고 금리가 높으면 이자 비용이 커지며 투자와 고용이 함께 줄어듭니다. 국가부채는 절대 수준보다 증가 속도와 신뢰가 문제입니다. 법치제도 신뢰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부채까지 빠르게 늘면 시장은 상환 능력보다 통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제2의 IMF는 외환이 아니라 신뢰 붕괴와 부채 구조가 부르는 복합위기입니다. 1997년 IMF는 외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기 외채, 금융기관 건전성, 부실 기업, 정책 신뢰가 함께 무너지며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오늘의 한국은 변동성 확대 속에서 신뢰가 떨어질 때 부채 구조가 충격을 증폭시키는가가 핵심입니다. 위기의 경로는 분명합니다. 사법 절차 신뢰 하락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고 원화 약세가 가속화되며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하가 막히고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부실이 늘고 금융권이 대출을 조이며 실물 경기가 꺾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재정으로 버티려 하지만 재정이 늘수록 다시 신뢰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따라서 제2의 IMF는 공포가 아니라 구조적 경고입니다. 헌법 질서가 흔들릴 때 현실로 나타나는 경제 메커니즘입니다. 헌법의 견제 장치가 약해지면 시장은 환율과 금리로 벌점을 매기고 고부채 구조는 그 벌점을 서민의 고통으로 증폭시킵니다. 6개월 실정의 결론은 예외 확대가 만든 신뢰 비용입니다. 입법은 대통령 재판정지 논의처럼 지휘 특권을 제도화하려는 방향을 드러냈습니다. 사법은 재판 절차에 예외가 개입하는 장면이 현실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은 외환시장 변동성 속에서 사후 대응에 나섰지만 불안을 만드는 제도 환경을 먼저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처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제84조는 좁게 해석되어야 하고 재판정지 입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둘째, 수사기소 구조 개편과 사법 개편은 권력자 사건에도 끝까지 작동하는 독립성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표현의 자유와 규제기관의 독립은 정권이 바뀌어도 비판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드릴 결론도 단순합니다. 신뢰가 떨어지면 원화가 먼저 흔들리고
원화가 흔들리면 서민 경제가 먼저 흔들립니다. 헌법의 견제 장치를 건드리는 순간 제2의 IMF는 통계표가 아니라 생활고로 찾아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깨어나야 우리나라가 생존 및 발전합니다. 이남용 교수의 시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